다음은 43번. 보기는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의 반응 속도 그래프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먼저 효소가 참여하는 반응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게 되면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된 이후에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반응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 시간 t에 대한 델타 변화량 분의 생성물 P에 대한 농도의 변화량의 B가 반응 속도가 되게 됩니다. 시간 t에 대해서 생성물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항상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의 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꼭 확인을 하고 봐야만 됩니다. 얘는 t이고 여기는 P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T1이라 하고 여기를 T2라고 하게 되면 델타 T니까 이것에 대한 변화량이 델타 T가 되게 됩니다. 델타 P의 농도니까 이것에 대한 변화량이 델타 P의 농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T1에서 T2 구간의 평균 속도가 되게 됩니다. 이제는 T2를 무한히 T1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T2를 T1에 무한히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델타 T분의 델타 P의 농도는 혹시 고등학교 때 미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T1 시점의 순간 속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반응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반응이 시작이 되는 제로 시점에서 이 그래프에 대한 접선,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것을 초기 반응 속도 V0라 합니다. 앞으로 효소에 대한 반응 속도에 대한 것은 전부 이 V0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반응에서 여기가 기질의 농도가 되게 되고 여기가 속도 V0가 되게 되면 기질의 농도에 대한 V0의 변화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때 V0에 대한 최대값, 최대의 속도라 해서 최대 맥스를 써가지고 맥시멈의 맥스를 써가지고 Vmax라 합니다. 근데 여기가 효소의 농도가 되게 되고 여기가 V0가 되게 되면 얘는 그래프가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에 대해서 여기가 기질의 농도인지 효소의 농도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기질의 농도이면 이런 유형이 되게 되고 효소의 농도가 되게 되면 이런 유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효소에 대한 특징인데, 여기 이 그래프는 여기가 기질의 농도이고, 이때 반응 속도는 V0를 의미합니다. V0에 대한 것이 이와 같은 시그모이달 커브를 그립니다. S자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는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S자 곡선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효소가 양성협동성인 효소일 때,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외우자. 양성협동성이면 반응 곡선이 S자 곡선이다. 이 양성협동성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명제를 배울 때 이런 명제는 많이 배워본 적이 있지. 사람은 동물이다는 참이지만 동물은 사람이다는 거짓이죠. 즉 사람이 동물에 속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위에 있는 문장은 성립이 되되 밑에 있는 문장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협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성협동성이 S자 곡선이다가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 S자 곡선이다는 고전적인 표현이고, 실제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 해서 무조건 S자 곡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더라도 양성협동성이 아니면 S자 곡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 것이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도 같이 기억은 하되 요거보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에 대한 것을 변형을 시켜서 양성협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 입체성, 여기 이 네 가지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으니까 4번을 찍는데, 근데 사실 4번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책도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다라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중에서 양성협동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단어를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성협동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효소가 여러 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의 소단위체에 기질이 결합을 하면 다른 소단위체에 기질이 결합할 가능성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기질이 결합할 가능성을 한 단어로 결합력이라 하거나 친화력이라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의 소단위체에 기질이 결합하게 되면 다른 소단위체의 기질에 대한 친화력이 증가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갖춘 것을 양성협동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기질이 효소에 결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느립니다. 근데 기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질이 결합을 해서 기질에 대한 친화력이 증가가 되니까 반응 속도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효소가 전부 친화력이 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효소에 대한 반응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S자 곡선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이면 양성 협동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사실 이 부연적인 설명들에 대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S자 곡선 이퀄 양성 협동성이다. 요 딱 두 단어만 외워두면 됩니다. 다음 문제에서 44번 문제, 효소 반응에서 기질의 농도를 높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효소의 반응에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변성된 것을 기질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경쟁적 억제에 대한 것은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경쟁적 억제에 대한 효과는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서 여기에 결합이 가능한 것이 기질과 저해제를 이니비트라 해서 I라 합시다. 여기는 결합이 가능한 것이 리간드라 해서 L이라 하자.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의 경우에는 기질이 무한히 증가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충돌에 대한 가능성을 기질이 가져가 버리니까 얘가 결합하기 전에 기질이 먼저 결합합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만 높여주게 되면 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효과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결합하는 자리와는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것의 농도와 상관없이 여기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 리간드에 대한, 즉 비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억제제에 대한 효과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번에 있는 비경쟁적 억제와 4번에 있는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에 대한 것은 물론 개념에 대한 것은 구분할 수 있지만 공무원 수준에서는 두 개념에 대한 것을 크게 구분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것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다른 두 개념을 적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질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경쟁적 억제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3번과 4번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자. 다음은 일반적인 세포에 대한 특징과 세포의 내부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묶었습니다. 특히 세포 소기관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 문제들을 묶어두었습니다. 45번부터 보면 45번에 다음 중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먼저 여기에 사용되는 생물학적인 단어는 전부 일본말입니다. 일본말에 대한 것을 한글음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 개념이 사용된 것은
무핵세포와 유핵세포라고 일본 놈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핵이 없는 세포, 핵이 있는 세포란 뜻입니다. 무핵세포는 핵이 없다를 마이너스로 표기하자. 핵이 있다를 플러스로 표기하자. 그래서 핵이 없는 것을 무핵세포, 핵이 있는 것을 유핵세포라고 정의를 하다가 사람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들 세포도 핵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들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들도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사장되게 되고 새롭게 만든 개념이 원핵세포, 진핵세포가 되게 됩니다. 얘는 말 그대로 프로캐리오트, 캐리오트는 핵을 의미합니다. 프로, 이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원시적인 핵을 가진다 해서 원핵세포. 유캐리오트, 유는 진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핵을 가지는 세포라 해서 진핵세포라 했습니다. 그러면 원시적인 핵과 진정한 핵의 차이는 핵막에 의해서 쌓여져 있느냐, 핵막이 없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핵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진핵세포, 핵막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원핵세포라 한 것입니다. 핵막에 의해서 쌓여진 체제를 가지는 것을 진정한 핵이라 했고, 핵막이 없는 핵을 핵과 유사한 것이라 해서 우리가 무엇인 양 할 때 그 양입니다. 양. 그래서 핵양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핵막을 가지고 있는 발달된 핵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핵양체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한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되게 됩니다.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을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 합니다.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고, 진핵생물은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막성 세포 소기관이란 핵막과 소포체, 골지체, 이들에 의해서 비롯되는 세포 소기관들이 소포체와 골지체의 손항들이 모여서 융합이 되게 되면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세포막이 들어와 가지고 소포체, 골지체의 손항들과 합쳐지게 되면 엔도조움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들 5가지를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 합니다. 이것을 함께 일컬어서 내막계의 소기관이라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포 소기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포옥시좀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포옥시좀 또한 마찬가지 진핵생물에는 존재하되 원핵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함께 적지 않은 이유가 포옥시좀은 내막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적어준 것입니다. 또 막성세포 소기관이라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이들도 막성세포 소기관이 되게 됩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원핵세포는 리보솜이 70S입니다. 이때 S는 원심 분리할 때 침강 속도를 수치화해서 만든 침강 계수입니다. 그래서 쉽게 원심 분리의 속도가 70 정도인 리보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원심 분리할 때 침강 속도가 80 정도인 리보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침강 속도가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큰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70S 리보솜은 작은 소단위체는 속도가 30이고 큰 소단위체는 속도가 50입니다. 얘는 속도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30과 50의 합이 80이 되지 못합니다. 각각 따로 이동할 때는 얘는 30의 속도, 얘는 50의 속도인데 함께 붙여가지고 출발을 시키게 되면 얘는 70의 속도만 가지게 됩니다. 80S는 작은 소단위체가 40S, 큰 소단위체가 60S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세포 골격이 없습니다. 진핵세포는 세포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세포 골격이란 미세 섬유와 중간 섬유와 미세 소관을 함께 일컬어서 세포 골격이라 합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차차 문제를 보면서 또 추가하겠습니다. 1번에 원핵세포에는 DNA가 없지만 진핵세포에는 있다. 핵의 주된 성분이 DNA입니다. 그래서 DNA는 원핵세포든 진핵세포든 모두 존재합니다. 2번에 원핵세포에는 선모가 없지만 진핵세포에는 있다. 반대로 서술을 했습니다.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편모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무엇인가에 부착할 때 관여하는 것은 선모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편모는 플라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된 것이고 선모는 필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편모는 세포의 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편모가 되게 되면 선모는 무엇인가에 붙을 때 부착에 관여하는 것이 선모가 되게 됩니다.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같은 편모란 단어를 쓰지만 여기는 니언이고 얘는 미음입니다. 선모입니다. 얘는 니언이고 얘는 미음입니다. 다른 한자입니다. 편모든 선모든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동의어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로 취급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굳이 편모와 선모에 대한 것을 다른 단어로 구분할 때는 편모는 길이가 긴 것을 편모라 하고 선모는 길이가 짧은 것을 선모라 합니다. 이때 길이에 대한 것이 몇 센티미터까지를 편모 이런 것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모와 선모에 대한 것은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학자들이 편모와 선모에 대한 것은 동의어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능에 대한 원리라든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미세 소관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미세 소관에 대한 구성 성분은 튜뷸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서 튜뷸린 2량체 혹은 2합체라 합니다. 튜뷸린 2량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튜뷸린으로 구성이 된 것이 진핵의 편모이고 원핵은 플라겔린으로 구성이 되는 플라겔린성 편모니까 다른 플라겔린입니다. 다른 편모입니다. 3번에 원핵세포에는 리보솜이 없지만 진핵세포에는 있다. 마찬가지 리보솜은 둘 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보솜의 크기가 다릅니다. 원핵세포는 작은 70S를 가지고 있고 진핵세포는 큰 80S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에 원핵세포에는 중심립과 액포가 있지만 진핵세포에는 없다. 반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원핵세포는 중심립과 액포가 없지만 진핵세포에는 중심립과 액포가 있습니다.
진핵세포 중에 이 부분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입니다. 초기에 생물학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동물학과와 식물학과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동물학자와 식물학자들이 달랐어요, 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과 식물학은 개념이 서로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동물학자들은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름을 리소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얘는 어원이 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어원입니다. 물질을 분해하는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라이시스에 좀을 붙여가지고 리소솜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식물학자들은 베큐올이라 해서 액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식물세포의 액포는 동물세포의 리소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액포는 동물세포의 리소솜의 기능에 부가적인 기능들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저장 기능입니다. 동물의 리소솜은 물질을 분해하는 것이 리소솜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해 둘 수 있겠지. 동물은 리소솜, 식물은 액포. 대신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동물의 리소솜에 대한 기능에 더해서 저장 기능을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저장합니다. 유기물도 저장하고 무기이온들도 저장을 하고 대사노폐물들도 저장을 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중심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체에 대한 특징이 동물은 중심체의 내부에 중심립이 있습니다. 식물세포는 중심체의 내부에 중심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대한 것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핵세포가 중심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식물세포는 중심립이 없는 중심체를 가지고 있고 동물세포는 중심립이 있는 중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체는 뭐냐 그러면 중심체는 방추사의 형성 중심부가 됩니다. 방추사의 형성 중심부가 중심체입니다. 그러면 개념이 정리가 되겠지. 따라서 4번도 옳지 않습니다. 5번에 원핵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없지만 진핵세포에는 있다. 이게 참이 되겠지. 식물세포의 세포 소기관 중에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것이 색소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색소체라고 하는 것은 색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이름을 색소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색소체는 식물세포가 각 분열했었을 때 이때 아직까지 세포에 대한 기능이 특화되지 않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전색소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식물세포에 계속해서 활발하게 분열되고 있는 어린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색소체가 되게 됩니다. 이제 식물세포가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되게 되면 얘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가 엽록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엽록소, 클로로필을 엽록소라고 일본 애들이 번역한 것입니다. 클로로필은 양놈들 글자고 엽록소는 일본 놈들의 글자입니다. 엽록소 클로로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색소체라 해서 이름도 클로로플라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엽록소가 존재하는 것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많다는 말은 틸라코이드가 잘 발달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틸라코이드가 발달된 엽록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엽록소는 녹색이다. 그래서 녹색 세포가 되게 됩니다. 이 녹색인 지역이 광합성을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모든 식물세포가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인 지역이 광합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개념들을 처음 정리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정리한 것도 아니고 쪽발이들이 정리한 것도 아니고 양놈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놈들에 대한 습성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 개념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사람이고 사람도 동물이고 개도 동물이고 고양이도 동물이고 뱀도 동물이고 깨구리도 동물입니다. 이때 나는 사람이라 하면 나 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동물이라 하듯이 사람, 동물이라 하듯이 그렇다 해서 나는 사람이라 하고 걔는 동물이라 해서 내가 동물이 아닌 것은 아니지. 근데 내가 친구 보고 야, 너 동물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색소를 가지고 있고 얘도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엽록소라고 한 색소를 가지고 있는 놈은 엽록체 사람이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색소가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색소가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유색체라 한 것입니다. 잡다한 색소들이 들어있다 해서 잡색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색체는 어떤 색소가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엽록소가 아닌 색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엽록소가 아닌 색소를 가지는 색소체를 유색체라 한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꽃은 화려한 색을 띠게 되지 꽃잎이라든지 혹은 열매의 껍질에 대한 색깔들이 울긋불긋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려한 색깔을 띠는 것들에 존재하는 것들을 유색체라 합니다. 그러면 이들도 색소를 가지고 있고 이들도 색소를 가지고 있으면 색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색소 대신에 다른 물질들을 가지게 돼. 그래서 색소가 없다라고 해서 얘를 류코플라스트라 합니다. 백색체라 합니다. 우리가 류코사이트를 백혈구라 번역하듯이 류코플라스트는 백색체라고 번역합니다. 얘는 색소 대신에 다른 물질들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물질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백색체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분을 저장하면 전분체라 하고 단백질을 저장하면 단백질체라 하고 지방을 저장하면 지방체라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백색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색소체라 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대한 구분 기준은 색소체가 있느냐, 색소체가 없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 양놈들의 습성상 우리가 알코올이라 하게 되면 알코올은 OH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통칭해서 알코올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코올, 나 오늘 알코올 좀 섭취했어 라고 하게 되면 알코올은 보통은 에탄올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에탄올도 알코올이고 메탄올도 알코올이고 부탄올도 알코올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알코올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도 알코올이고 단백질도 알코올이고 지방도 알코올입니다. 양놈들이
이 에탄올을 보통은 알코올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다른 알코올에 대한 것은 이들을 함께 알코올을 해버리게 되면 알코올이란 글자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에탄올 이외의 다른 알코올은 구체적인 이름을 표기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에탄올은 흔히 알코올이라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기에 있는 이 에탄올을 이것에 대한 대표 명사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 원래는 색소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색소체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엽록체이니까 보통은 엽록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엽록체가 있고 동물세포는 엽록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식물세포는 색소체가 있고 동물세포는 색소체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서히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요 단어도 기억을 해 두시라고 제가 문제를 수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엽록체란 단어 대신에 색소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상위의 생물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엽록체는 색소체의 한 형태이다도 같이 기억을 하자. 그래서 요즘 생물 문제는 이 단어도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단어에 대한 것도 같이 기억을 하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옳은 것 찾는 것이지. 1번 엽록체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있다. 식물세포에는 존재하되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색소체, 엽록체이다. 동물세포는 리소점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세포는 액포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이 참이다. 3번에 식물세포는 셀룰로즈성 세포벽을 가지지만 동물세포는 키틴성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동물세포가 아니라 키틴성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곰팡이이지. 곰팡이를 균이라 합니다. 균. 먼저 인식이 된 균입니다. 이 균이 미세한 균이라 해서 이름을 세균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균들의 모임이라 해서 균류라 하기도 합니다. 균류 혹은 곰팡이. 이들이 키틴성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다. 4번에 식물세포는 중심립으로 구성된 중심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세포는 중심립이 없는 중심체. 반대로 서술하고 있지. 중심립이 없는 것이 식물세포이고 중심립이 있는 것이 동물세포입니다. 5번에 동물세포는 글리옥시점과 같은 푸옥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세포는 글리옥시점과 같은 푸옥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얘도 마찬가지 반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반대로 바꾸면 참이 됩니다. 식물세포는 글리옥시점과 같은 푸옥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세포는 글리옥시점과 같은 푸옥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푸옥시점의 어원은 펄옥사이드, H2O2를 펄옥사이드라 하는 것이지. 전부 양놈들이 만든 글자니까 영어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글은 없습니다. 생물학에 전부 영어를 한글음으로 차용해서 적었거나 일본 말을 한글음을 차용해서 적는 글자들입니다. 푸옥시점은 펄옥사이드의 대사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라는 뜻입니다. 펄옥사이드는 우리말로 과산화 수소라고 하는 것이지.
과산화수소의 대사를 수행하는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푸옥시좀이라 하고, 요 말이 푸옥시좀에서 과산화수소의 대사만 일어나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 과산화수소의 대사는 푸옥시좀에서 일어나야만 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푸옥시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과산화수소에 대한 대사가 일어나더라 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대한 대사는 다른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먼저 이제 주된 것이 인식된 장소가 푸옥시좀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산화수소의 대사는 과산화수소의 생성도 과산화수소의 대사가 될 것이고, 생성된 과산화수소가 제거되는 것도 과산화수소에 대한 대사가 되겠지. 과산화수소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는 옥시다제라 합니다. 얘는 한글로 번역할 때 산화효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효소는 카탈라제라 합니다. 얘는 그대로 카탈레이스 혹은 카탈라제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시다제와 카탈라제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을 푸옥시좀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옥시다제와 카탈라제가 푸옥시좀의 지표 효소이다가 성립이 됩니다. 이들이 푸옥시좀의 지표 효소이다. 동물학자들은 푸옥시좀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식물학자는 글리옥실산 회로라고 하는 대사회로가 있습니다. 이 대사회로를 가지는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글리옥실산좀을 사용을 해서 이름을 글리옥시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글리옥시좀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대사가 지방산의 베타산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의 베타산화는 지방산을 산화시켜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시키는 대사가 지방산의 베타산화입니다. 글리옥실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아세틸코에이를 숙신산이라고 하는 유기산으로 전환시키는 대사가 글리옥실산입니다. 그러면 두 대사가 같은 장소에 함께 존재하게 되면 지방산의 베타산화에서 생성된 아세틸코에이가 여기에 사용이 되게 되면 지방산이 결국은 숙신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숙신산이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을 거치게 되면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물은 당을 만들 때 포도당을 주로 만들지만 식물은 당을 만들 때 설탕을 주로 만듭니다. 동물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식물에서 설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당신생합성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당 생성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글리옥시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옥시좀은 흔히 지방산을 이용을 해서 당을 만들 때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지방산의 당으로의 전환, 당화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은 이와 같은 글리옥실산 회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리옥시좀이 없고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근리옥시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식물세포에서 지방산의 베타산화에 관여하는 효소가 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옥시다제가 참여를 하면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니까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는 곳에는 항상 카탈라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옥시다제가 존재하니까 카탈라제도 같이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옥시다제와 카탈라제를 함께 가지면 푸옥시좀이라는 단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근리옥시좀은 푸옥시좀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개념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이 정확히 정리가 되겠지. 동물세포는 단순한 푸옥시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동물의 푸옥시좀보다 훨씬 더 다양한 대사들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한 푸옥시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푸옥시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포 소기관이 근리옥실산 회로를 가지고 있는 근리옥시좀이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근리옥시좀과 같은 푸옥시좀을 가지지만 동물세포는 근리옥시좀과 같은 푸옥시좀은 없다라고 서술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의 차이점이다. 다음은 47번 다음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세포막의 인지질로서 이쪽 부분은 친수성의 구형머리가 되게 되고 내부는 소수성의 지방산의 지방족 사슬입니다. 이 지방족 사슬을 지방산 꼬리라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 지질 이중층의 주된 지질이 인지질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지질 이중층이라 했는데 예를 들게 되면 스핑고 지질 중에 당 지질은 인지질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지질 이중층이라 합니다. 이 지질 이중층에서 바깥쪽은 친수성이고 내부는 소수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얘가 소수성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 소수성 장벽으로 인해서 소수성 물질은 통과할 수 있지만 친수성 물질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막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흔히 막관통 단백질이라 합니다. 답지 지문에서 1번
A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다. 얘는 주된 것이 인지질이다. 인지질 더하기 스핑고 지질에 속하는 당지질 그리고 스테롤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지. 여기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주된 것이 인지질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B는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인지질이다.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인지질이 아니고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것은 단백질이지. 근데 얘는 옳은 문장으로 적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는 이 단백질에 대한 기능이 물질 수송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체일 수도 있고 혹은 효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틀린 지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가지고는 얘가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술해야 되느냐 하면 옳은 문장으로 바꾼다면 B에는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A와 B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없다. 이것이 옛날 생각입니다. 근데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단백질이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동 모자이크 마카설이라 합니다. 이 단어에서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 이중층에 모자이크 형식으로 단백질이 박혀 있다는 뜻이고 앞에 있는 유동이란 말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동적이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동 모자이크 막 가설은 어떤 뜻인지 정리가 되겠지. 4번에 A는 친수성 구형 머리 부분과 소수성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수성 구형 머리, 소수성 꼬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참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문제에서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세포막의 유동성이 크다. 지방산에 대한 것은 앞에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수소에 의해서 포화된 것을 포화지방산, 수소에 의해서 완전하게 포화되지 못한 것을 포화지방산.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은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다. 포화지방산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화살표 아래쪽은 작다. 불포화지방산은 유동성이 화살표 위쪽은 크다. 유동성이 작다.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얘는 융점이 높다.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만 녹는다.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융점이 낮다.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이다. 물론 액체가 아니라 졸 상태이겠지만 졸을 흔히 액상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은 시스 이중결합이라고 그랬지. 트랜스 이중결합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요 정리되어 있는 것은 외워두자. 따라서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포막의 유동성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지방산의 길이가 길수록 세포막의 유동성이 작다. 포화지방산이냐 불포화지방산이냐에 의해서도 유동성에 대한 것이 영향을 받지만 또 하나는 지방산의 길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산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유동성이
잘못 적었다. 지방산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동성이 작아진다. 융점이 높다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지방산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유동성이 크다. 융점이 낮다가 되게 됩니다. 즉 같은 성질의 화학 분자에서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동성이 작아지게 됩니다. 지방산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동성은 작다니까 참이 되겠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3번에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질이 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테롤 중에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스테롤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들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스테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에 대한 것만 일단 기억하자. 콜레스테롤. 이 스테롤이 하는 기능은 상온과 같이 높은 온도에서는 막의 유동성을 낮추어 줍니다. 반면 낮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얘는 무엇처럼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소금물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물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소금은 물에 대해서 끓는 점은 높여주게 되고 어는 점은 낮추어주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있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말은 유동성을 낮추어서 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어는 점을 내려가게 만든다는 말은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어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지질 이중청에 얘를 물로 보고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인 소금처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억해 둘 수 있겠지. 스테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온에서 유동성은 작아진다. 이 문장도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4번에 불포화 지방산의 트랜스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세포막의 유동성이 크다. 트랜스는 안 됩니다. 시스여야만 된다 그랬지. 오히려 트랜스는 반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트랜스 지방 하잖아. 트랜스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동맥 경화에 대한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결코 좋은 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시스 지방이어야 되지 트랜스 지방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세포막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얘는 시스 이중결합이지 트랜스 이중결합이 아니다. 다음 문제. 49번에 동물 세포막 당지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포막에서 모든 세포에서 가장 많은 요소는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은 지질이 됩니다. 그 다음은 탄수화물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당과 당의 변형 물질들을 탄수화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당은 같은 말이다라고 취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탄수화물은 막에서는 얘는 순수한 탄수화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단백질이나 당지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공무원 문제에서는 결과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니까 들어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당은 기본 당이 여러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카르보닐 화합물이라 그랬지, 알데히드이거나 혹은 케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코올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이 당물질입니다. 이 알코올 OH는 가장 대표적인 극성작용기입니다. 극성이니까 이와 같은 극성기는 부분 전하인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고, 이들이 부분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소 결합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은 물질과의 결합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물질과의 결합에 중요하게 작용할 때 두 물질이 결합하면 바로 전 시간에 두 물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하나는 리간드라 하고 하나는 리셉터라 한다 그랬지, 수용체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당단백질의 당 성분이나 당지질의 당 성분이 세포와 물질 혹은 세포와 세포 간의 결합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게 되면 특정 물질에 대한 수용체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체로 작용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당 성분이 되게 됩니다. 단백질은 세포마다 종류가 다릅니다. 세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포마다 세포막의 기능은 다릅니다. 그러면 지질은 하는 기능이 뭐냐 그러면 세포막에 공통된 성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에서 오히려 전체 세포를 대상으로 얘기한다면 단백질이 가장 많지만 세포막은 흔히 단백질이라 하지 않고 지질 이중층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얘는 모든 세포에서 공통된 성질을 부여하는 부분이 바로 지질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세포막에서 당지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얘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작용하면 안 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수용체로 작용하는 것이고 두 물질 간의 결합에 관여하는 것이니까 상호인지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에서 이와 같은 글들은 전부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놈들의 생물학이나 쪽발이들의 생물학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미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물에서 인지란 말은 무엇인가를 인지한다, 인식한다는 말은 생물을 어인화시킨 비유입니다.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지 실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여기에는 이 물질이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식의 주체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물질들을 어인화시켜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인지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생물학에서 말하는 인지란 말은 두 물질 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인식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인지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세포와 물질 간의, 세포와 세포 간의 결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한다는 말은 인식이란 단어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인지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즉 세포 간의 상호인지란 말은
두 세포가 결합할 때 관여하는 부분이다 하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낮은 온도에서 막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스테롤이 하는 기능이지, 혹은 불포화 지방산이 하는 기능입니다. 실제 낮은 온도에서 막의 유동성을 유지할 때 스테롤을 동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실제 사실인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스테롤에 대한 기능은 스테롤 자체의 화학적 성질을 내가 얘기한 것이고, 실제 생물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막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스테롤이라 하지 말고 실제 동물은 불포화 지방산을 이용을 해서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농도 기울기에 따른 촉진 확산에 관여하거나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는 분자의 능동 수송에 관여하는 것은 단백질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다음 문제 50번에서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인 혹은 소기관인 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은 소포체와 연결되어 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외우자.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핵막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포체와 연결되어 있다. 핵 내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핵질이라 하거나 염색질이라 합니다. 이 염색질 중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흔히 DNA가 염색질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밀도가 높다라고 해도 되고 응축된 지역이다. 이 인에서 리보솜 소단위체가 조립이 되게 됩니다. 인에서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를 조금 전에 리보솜 RNA, 약자를 rRNA를 한다고 그랬지, rRNA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에서 리보솜 소단위체가 조립이 된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3번에 유전물질인 DNA는 핵 내에 염색질의 형태로 존재한다. 핵 내의 물질을 핵질이라 하면 핵질을 다른 말로 염색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염색질의 주된 주체가 DNA입니다. 참이다. 4번에 핵막은 이중막 구조이기 때문에 세포 내 공생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세포 소기관 중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핵막도 있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색소체가 있습니다. 이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막이라 하고 안쪽에 있는 것을 내막이라 하면 외막과 내막은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성분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엽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핵막은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이 막이 소포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안쪽에 있는 내막과 바깥쪽에 있는 외막, 이쪽은 내막, 이쪽은 외막이 되게 되면 이들은 성질이 같습니다. 같은 성분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막과 핵막의 이 이중막은 다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핵막은 핵막과 소포체와 골지체가 세포막이 함입이 되어서 세포 소기관으로 진화가 되었을 것이다. 얘는 세포막, 다른 말로 원형질막, 원형질막의 함입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얘는 다른 세포가 들어와서 내부 공생을 형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릅니다. 따라서 이 문장 자체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얘는 어디에서 따온 문장이냐면 핵막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혹은 엽록체가 이중막 구조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세포 내 공생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5번에 핵 내에서 완성된 mRNA는 핵막의 핵공복합체를 통해 세포질로 수송된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핵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복합체를 핵공복합체라 하고 핵공복합체 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핵공이라 합니다. 이 핵공을 통해서 핵 내부의 물질과 세포질의 물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질에 대한 이동 통로로 작용합니다. 뒤에 분자생물학 할 때 문제가 나오겠지만 mRNA는 메신저 RNA의 약자이지 아미노산을 암호하고 있는 것이 mRNA이고 mRNA가 합성이 완성되는 장소가 핵 내에서 완성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니까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51번 동물세포의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중간 필라멘트를 영어는 필라멘트나 파이브라고 하는 것을 일본 놈들은 섬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필라멘트는 중간 섬유라고도 합니다. 중간 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중심체로부터 방사상으로 세포질로 뻗어나온다. 이 문장은 미세소관에 대한 설명으로 매우 중요한 문장이니까 외워두자. 미세소관이 중심체에서 세포질로 방사상으로 뻗어나온다. 세포간 연접인 부착연접을 지지한다. 부착연접을 지지하는 것은 미세 섬유에 대한 것입니다. 두 세포 간에 카드헤린이라고 하는 막관통 단백질이 서로 결합이 된 것을 하나는 데스모좀, 하나는 부착
연접. 연접은 일본 한자를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정션을 연접. 그래서 현재는 한글로 표기할 때 결합이라 하기도 합니다. 부착 연접이라 해도 되고 접착 연접이라 하기도 합니다. 연접이라 해도 되고 결합이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세포 외부의 결합은 둘 다가 똑같이 카드헤린 결합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하는 차이는 이들을 지지하는 세포 골격의 차이에 따라서 개념을 구분한 것입니다. 지지하는 세포 골격이 중간 섬유이면 데스모좀이라 하고 미세 섬유이면 접착 연접이라 합니다. 얘는 개념에 대한 것이니까 외워야 됩니다. 부착 연접, 지지는 미세 섬유, 데스모좀, 지지는 중간 섬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다. 세포 분열 시 수축환을 형성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것도 미세 섬유에 대한 중요한 기능이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4번에 운동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세포 내에서 물질이나 소낭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 주된 것이 미세 소관입니다. 물론 일부는 미세 섬유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미세 소관이 합니다. 미세 섬유가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미세 섬유도 하지만 주된 것은 미세 소관이 합니다. 이 미세 소관은 튜블린 이량체의 중합체이고 얘는 튜블린 이량체의 튜블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튜블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여기에 관여하는 운동 단백질은 디네인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키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운동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세 소관의 성분이 아니라 미세 소관에 작용하는 운동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운동 단백질 이름이 디네인이거나 키네신입니다. 비교해서 미세 섬유는 액틴으로 구성되는 액틴 중합체가 미세 섬유이고 그래서 액틴 섬유라 하기도 합니다. 이 액틴 섬유에 작용하는 운동 단백질 이름이 미오신입니다. 미오신은 미세 섬유의 요소가 아니라 미세 섬유에 작용하는 운동 단백질 이름이 미오신입니다. 다시 미세 소관 관여하는 운동 단백질은 디네인, 키네신. 미세 섬유 작용하는 운동 단백질은 미오신. 5번에 핵막 바로 아래에서 그물망을 형성하여 핵막을 지지하고 염색질과 결합한다. 이게 중간 섬유의 기능입니다. 이 중간 섬유를 핵라민이라 하고 한글로 표기할 때 핵청이라 합니다. 핵청, 핵라민. 이 문장도 다른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막을 지지하고 염색질과 결합하는 것이 핵라민, 핵청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 가죠.